여러분, 오늘 저는 솔직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시는 집에서 10년 뒤에도 혼자 일어나서 아침을 차릴 수 있겠습니까?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하루를 스스로 꾸려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무겁다면 전화를 걸어서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떠오르셨습니까? 아니면 이름은 떠오르는데 막상 번호를 누르려고 하니 손이 멈추셨습니까?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이야기 해도 될까? 괜히 폐가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수십 년째 많은 분들께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대답에서 그분의 노후가 행복한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오랫동안 믿어오셨던 두 가지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노후에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이가 들수록 친구가 줄어드는 것이 정말 슬픈 일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계셨던 생각이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많이 달라지실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들으시다가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으면 댓글에 저도 그렇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셔도 충분합니다. 그 댓글 하나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다른 분께 큰 위로가 됩니다. 집에 대한 우리의 착각, 제가 지금까지 가까이서 지켜본 어르신들 중에 노후에 가장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집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집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어떤 분은 병원 앞 깨끗한 오피스텔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공기 좋고 조용한 전원주택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녀집 근처로 이사를 하셔서 손주들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완벽한 선택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잘 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1년도 채 안 되어 다시 예전 동네로 돌아오셨습니다. 왜였을까요? 그 이유를 들으면서 저는 처음에는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병원 앞에 사는 분은 매일 들려오는 구급차 소리가 너무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전원주택에 가신 분은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하루하루가 숨막혔다고 하셨습니다. 자녀집 근처로 가신 분은 오히려 자녀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더 외로웠다고 하셨습니다. 집은 좋았는데 삶이 무너진 것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집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살고 싶게 만드는 이유가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 이유를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건 평수가 아니었습니다. 인테리어도 아니었습니다. 브랜드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걸어서 닿을 수 있는 네 곳이었습니다. 복지관, 몸에 맞는 크기의 집, 매일 걸을 수 있는 공원과 산책로, 그리고 걸어서 갈 수 있는
동네 의원과 약국, 이게 전부입니다. 비싸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 네 곳이 가까이 있는 곳, 그곳이 노후에 진짜 좋은 집입니다. 왜 이 네 곳인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이라는 이름의 광장. 여러분은 복지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 혜택을 받으러 가는 곳, 무료 식사를 하는 곳. 어떤 분들은 그런 곳에 내가 왜 가야 하느냐며 자존심이 상하신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오신 분들이니까요. 그런데 저는 복지관을 다르게 봅니다. 복지관은 노년의 학교입니다. 광장입니다.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는 곳, 그게 복지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은퇴를 하고 나면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갑자기 줄어듭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날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게 자유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이 고요함이 편안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요함이 서서히 무거워집니다. 아무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는 날이 쌓이면 사람은 조용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인간은 불려야 삽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를 때 나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맹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때도 땅의 이로움만 못하고 땅의 이로움도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고. 아무리 위치가 좋은 집도 아무리 시설이 좋은 동네도 사람과 이어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복지관은 그 이어짐을 만들어주는 곳입니다. 부끄러운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 들어서도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집의 크기와 마음의 크기, 이제 집 크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계십니까? 자녀들이 어릴 때 살던 그 넓은 집에 아직 계십니까? 아니면 이미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셨습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노년에도 넓은 집을 고집하시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손주들이 올 때 불편하지 않게 오랫동안 살아온 집이라 정이 들어서 아직 내가 그 집을 유지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그 마음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큰 집은 큰 외로움을 담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켠이 허전해지는 경험을 해보신 분 계실 겁니다. 아이들이 쓰던 방, 이제는 아무도 쓰지 않는 방, 그 방의 문을 열 때마다 지나간 시간이 밀려옵니다. 그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느껴질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허전함으로 쓸쓸함으로 변할 때는 그 방이 오히려 짐이 됩니다. 노자께서 소극과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작고 단순할수록 삶이 깊어진다는 뜻입니다. 20평에서 25평, 혼자서 청소할 수 있고 스스로 관리할 수 있고 손주가 와도 크게 불편하지 않은 크기, 그 크기의 집이 마음의 여유도 함께 만들어줍니다. 집이 작아지면
관리에 쓰는 에너지가 줄어듭니다. 그 에너지로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산책을 더 할 수 있고, 책을 더 읽을 수 있고, 사람을 더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는 것이 잃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아야 비로소 얻는 것들이 있습니다. 걷기 모든 약의 어머니. 세 번째는 공원과 산책로입니다.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의지가 아니라 환경에서 결정됩니다. 의지로 운동하겠다고 결심하는 것 저도 해봤습니다. 처음 며칠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비가 오고 무릎이 좀 무겁고 어제 잠을 못 잤으면 그 의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집 앞에 아름다운 나무가 늘어선 산책로가 있다면 어떻습니까? 아침에 커튼을 열었을 때 초록 나무가 보이고 잠깐 나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면 굳이 의지를 쓰지 않아도 걷게 됩니다. 걷기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걷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름다운 나무가 있는 산책로와 매연 가득한 인도는 같은 30분이지만 몸이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다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서도 확인된 것입니다. 매일 30분 이상 걷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훨씬 오래, 훨씬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다리가 성하면 마음도 성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생각도 움직입니다. 걷는 동안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되고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보신 분 계실 것입니다. 그게 산책의 힘입니다. 좋은 집이란 좋은 산책로가 가까이 있는 집입니다. 걸어서 갈 수 있는 안심. 마지막 네 번째는 동네 의원과 약국입니다. 큰 병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큰 병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좋은 병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노년의 일상은 큰 병보다 작은 불편이 훨씬 자주 찾아옵니다. 무릎이 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을 못 자고 감기 기운이 있고 이런 작은 불편들이 하루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 작은 불편을 걸어서 해결할 수 있는 곳, 얼굴을 알고 이름을 기억해주는 약사님이 있는 곳, 가면 편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동네 의원 선생님이 있는 곳, 그곳이 진짜 안심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큰 병원 앞에 산다고 해서 안심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 구급차 소리를 들으며 사는 것이 조용히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매일 죽음을 연상시키는 환경에서 사는 것은 삶을 지탱하는 힘을 서서히 약하게 만듭니다. 안심은 크기가 아니라 익숙함에서 옵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있고 내가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곳이 가까이 있다는 것, 그것이 노년의 진짜 안전망입니다. 여러분, 잠깐 여기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사시는 곳에서 이 네 곳 중 몇 곳이 걸어서 닿습니까? 댓글에 숫자만 남겨주셔도 됩니다. 1, 2, 3, 4. 그 숫자 하나가 저에게는 정말 귀한 이야기가 됩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에 대하여 집 이야기를 드렸으니 이제 사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선생님, 요즘 친구가 없어요. 무언가 잘못된 건가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저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답이 분명합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잘 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시면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친구가 없어지는 것이 잘 되는 것이냐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퇴를 하고 나면 처음 몇 달은 연락이 옵니다. 밥 한번 먹자. 요즘 뭐 해? 건강은 어때? 그 연락이 반갑습니다. 내가 잊혀지지 않았다는 것이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용해집니다. 단체 카톡방에 알림은 오는데 낄 자리가 없습니다. 직장 이야기, 아직도 현역인 사람들의 이야기, 내가 더 이상 공유하지 못하는 세계의 이야기들, 억지로 웃으면서 이모티콘을 보내고 나면 집에 돌아와서 오히려 더 허전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 정말 그리웠던 걸까? 아니면 혼자 있기 싫어서 나간 걸까? 그 질문과 마주하는 것이 사실은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외로움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서도 진짜 나를 보여주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수십 명이 모인 자리에서 웃고 떠들면서도 나는 지금 진심으로 여기에 없다는 느낌. 모두가 보고 있는데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은 느낌. 그것이 외로움입니다. 고독은 다릅니다. 고독은 혼자이지만 나 자신과 온전히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이게 나다, 이게 내 삶이다 하고 때 고요하게 느끼는 것, 그것이 고독입니다. 수십 명과 시끄럽게 있을 때보다 단 한 명과 조용히 차를 마실 때가 훨씬 따뜻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고독을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자기 자신과 함께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들려오는 내 안의 소리가 불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 소리 안에 진짜 나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이 말이 처음에는 위로처럼 들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뛰어난 정신이라는 말이 어쩌면 좀 거창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 많이 겪어온 사람, 세상의 표면이 아니라 그 안을 보게 된 사람, 그런 사람은 자연스럽게 고독 안에서 더 깊은 것을 찾게 됩니다. 시끄러운 자리보다 조용한 자리가 더 편해집니다. 많은 사람보다 깊은 한 사람이 더 소중해집니다. 그게 성숙입니다. 나이 들수록 관계는 좁아지는 게 아닙니다. 깊어지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사회 정서 선택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은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남은 시간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래서 자연스럽게 넓은 관계보다 깊은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100명의 얕은 인사보다 1명의 깊은 이해를 원하게 됩니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성숙한 겁니다. 젊었을 때는 관계의 넓이가 중요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넓은 네트워크를 갖고 더 많은 자리에 얼굴을 비추는 것이 의미 있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관계의 깊이가 중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아무 말 없이 곁에 있어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도 다음 날 여전히 내 편인 사람,
나의 침묵도 이해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관계는 많은 사람을 만나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진심으로 함께 있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친구가 줄어드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진짜 관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면 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 기억하실 수 있도록 첫 번째입니다. 하루에 단 10분 나만의 시간을 의식적으로 만드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또는 차 한 잔을 들고 창가에 앉으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스마트폰도 내려놓으십시오. 텔레비전도 끄십시오. 그냥 창밖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바람이 부는지, 나뭇잎이 흔들리는지, 하늘 색깔이 어떤지, 그 10분이 하루를 만드는 10분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시간이 어색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어색함이 익숙해지면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편안해집니다. 나 자신과 친해지는 시간이 쌓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억지로 붙잡는 관계는 나를 지치게 합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함께 있으면 어딘가 불편한 사람, 의무감으로 연락하는 사람, 그런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인연을 막으려 하지 마십시오. 억지로 붙잡으면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대신 진짜 편한 사람 한두 명과 깊게 이어지십시오. 그 한두 명이 100명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그 한두 명과 나누는 대화 한마디가 수십 명과 함께하는 모임보다 더 따뜻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에게 친절하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맞춰주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법은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시면서 말씀해 보십시오. 아주 조용히 들릴 듯 말 듯하게 오늘도 수고했어. 혼자여도 괜찮아.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이런 말을 나한테 하는 게 뭔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나 부끄러운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하루하루 쌓이면 진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쌓이면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 내가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진심으로 친절할 수 있습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방 안에 혼자 조용히 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 이 말이 지금의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십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직 두렵다면 그건 당연합니다. 평생 누군가와 함께 달려왔으니까요.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내가 실패한 것 같고, 세상에서 뒤처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방 안에서 처음으로 진짜 나를 만날 시간이 온 겁니다. 바쁘게 살아오는 동안 만나지 못했던 나, 남들의 기대에 맞추느라 표현하지 못했던 나,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 속에서 잊고 지냈던 그 나를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있는 시간 안에서. 그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제가 오늘 드린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집은 크고 비싼 집이 아닙니다. 걸어서 닿을 수 있는 네 곳이 있는 집입니다. 복지관, 몸에 맞는 크기, 산책로, 동네 의원. 이 네 곳이 가까이 있는 집이 노후에 좋은 집입니다. 좋은 관계는 많은 친구가 아닙니다. 가면을 벗고 앉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한 사람. 내 침묵도 이해해주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나 자신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예수를 넘어서 배워야 할 가장 깊은 지혜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배우는데 늦은 때는 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 저는 긴 시간을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좋은 집은 가까이 걸어갈 수 있는 곳들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좋은 관계는 많은 사람이 아니라 진심 어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행복은 나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시간 동안 참으로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을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삶이 얼마나 무겁고 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저는 압니다. 이제는 조금 달라도 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도 됩니다. 혼자여도 됩니다. 친구가 적어도 됩니다. 작은 집에 살아도 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혼자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에 지금 여러분이 겪고 계신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집 이야기도 좋고 관계 이야기도 좋고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도 좋습니다. 저도 함께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함께 위로받고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